서비스 쪽 물가가 상당히 지금 공고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네. 이게 꺾이지 않고 있다. 연말에 이제 최종적인 금리 상단 수준이 4.7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휴전 협정이 조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더라도 이 전쟁은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박사님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사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러 나오셨는데, 그 전에 이제 미국 CPI 지수가 발표됐잖아요.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이슈였는데, 내용 한번 좀 요약 정리해 주신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일단 그 서비스 쪽 물가가 상당히 지금 공고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네. 이게 꺾이지 않고 있다. 지금 서비스 쪽의 물가 비중이 컴포지 인덱스 100으로 봤을 때 56%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달에 6.1이었고 이번 달에 6.7% 올랐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 13%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식료품 쪽이 11% 상승을 했고, 아이러니하게 지금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해서는 대략 한 9%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이제 전 월비로 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소폭 하락을 했는데 다른 분야들, 특히 서비스 부분이 공고하게 상승세를 계속하면서 이게 물가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거론됐던 75, 그러니까 75bp 11월에 올리고 그렇죠. 12월에 50bp 올린다. 뭐 그런 이제 앞으로 125bp를 올려서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4.5%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통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75bp 12월에도 또 75bp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최종적인 금리 상단 수준이 4.7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제기까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CPI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제 매일경제 기사 이제 일면에 잡히지 않는 미물가 9월도 이제 8.2% 뛰었다가 있는데, 기사 내용 한번 이제 박사님에게 조금 붙여 설명드리면 9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오르고 전월보다는 0.4% 올랐다.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 예상치 8.1% 상승과 0.3% 상승 모두 웃돈 수준인데,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큰 음식,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1982년 8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9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6.6% 올랐고 전월 대비 0.6% 상승, 올가 예상치인 6.5%와 0.3% 모두 웃돌았는데, 사실 미국 증시가 이제 어쨌든 9월 CPI 강한 모습을 보이자 원래는 좀 급락했었잖아요. 하락하고.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급반등했고,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도 굉장히 반등을 크게 했단 말이죠. 원래는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CPI가 우리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과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이제 나눠서 보셔야 될 텐데, 아주 초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8.5% 정도 고점을 이제 형성을 했었는데 여기서 더 넘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주거비나 이제 서비스 쪽 물가 부분들이 이제는 사실은 렌트 관련된 수요도 이제 줄어들면서 주거비 관련된 상승률이 둔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제 미국 관련해서 렌트비가 조금씩 소폭 둔화될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비스 물가 쪽도 좀 다운그레이드가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영국 관련해서 감세안이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금리를 다 뒤흔드는, 그래서 이제 환율도 굉장히 급등락이 심했고, 그다음에 증시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심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감세안을 기존에 부자 감세안 철회했고 기업 감세안도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제기를 하면서 그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두 가지 요인들이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도 다 반영한 거 아닐까, 이런 이제 그 약간의 안도감, 살짝의 단기적인 안도감을 표출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여전히 위험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이렇게 금리를 굉장히 과격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금리 가지고 물가 통제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금리 외에 다른 도구가 필요한데 그동안 말로만 열심히 했던 자산 축소, 돈을 실제로 걷어들이면서 미국이 소비가 어느 정도 침체 혹은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좀 되더라도 사실은
물가를 강하게 잡으려면은 사실은 자산 축소, 돈을 걷어드는 일들이 기존에 약속했던 금액 450억 달러, 지금은 950억 달러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 역시도 미국 정부에서도 무언가 이제 큰 어떤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재정 지출을 계속 하면서도 경기를 갖다가 놓치지 않으면서 너무 추락은 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금리를 조절을 해서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재정 지출 쪽도 뭔가 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 됐다. 이 상태로 간다면 사실 내년 초까지 물가가 기저효과 때문에 소폭이라도 1, 2%는 하락할 수 있을지언정 어떤 의미 있는 하락을 하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와 이제 이 스토리와 더불어서 가장 그러면 이러한 물가 불안의 요소를 만드는 주축은 뭐냐? 역시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러한 위험한 상황들 그리고 페드의 금리 조절력, 무기력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본적인 요인은 사실은 공급 불안에 있다. 근데 그 공급 불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은 촉발된 점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 관점의 어떤 시야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게 이제 2번 더 남은 거잖아요. 올해는. 그러면 이제 원래 예정된 건 75bp로 50bp인데 이게 어쨌든 조금 더 높아질 확률은 더 높아진 건 사실이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증시에는 어쨌든 중기적으로 어쨌든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여전히 더 남겠네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시장은 비이성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진 구간 그리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좋아져서 많이 올라간 구간 그 끝 구간에서는 항상 변동의 폭이 크고 어떤 추세나 그동안의 이제 패턴에서 벗어나는 행태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그러니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어떤 이제 밸런싱을 그러니까 다시 사고 다시 팔고 이런 수급적인 변화가 되게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단기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이나 그런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중장기를 보시는 분들은 좀 휴지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공급 말씀해 주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오늘의 주제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어떤 거 좀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일단은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5년 길게는 10년까지 우리 전 세계 레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그 안보적 정치적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포인트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 사실 그동안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들을 다 되짚어 본다면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서로 내년 중반기 혹은 내년 초반기에 휴전 협정이 조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더라도 이 전쟁은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종국적인 전쟁,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이 종료되는 것은 앞으로 시기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 이후를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도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티클들 그리고 현재 흘러가는 흐름들을 좀 많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러우 전쟁에 있어서 최근에 화두가 되는 거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러시아에서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 맞아, 언급이 나왔죠. 예,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장 근래에 이제 크림 대교가 폭파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에서 다시 재보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키이우 수도를 계속 이제 민간인 대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미사일 공격을 하는 그런 양상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에 서방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은 지금 러시아가 내부에서 푸틴에 대한 내부 여론이나 어떤 그 반발적인 세력들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경제적인 체력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올 연말을 넘기기 굉장히 힘들 고비가 올 수 있다라는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전형적으로 서방이 편향된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다. 그러니까 서방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제 시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전쟁이 그러면
오래 갈 수 있는 요인들을 저도 이제 그동안의 전쟁과 관련되는 이제 그 안보적 그 아티클들을 많이 이제 확인을 해보고 사실 참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역사상 진행됐던 1800년도 이후부터 진행됐던 여러 전쟁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전쟁에서 어떤 통계적인 편향성 그리고 어떤 속성들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우선 전쟁이 왜 늦게 끝날 것이냐? 제일 중요한 포인트 5가지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할 때 이것이 종료되거나 이것이 금방 어느 정도 그 마무리 수순으로 가려면 힘의 균형에서 분명히 어느 한쪽이 우세해서 분명히 한쪽, 다른 한편은 질 거다라는 이제 루징, 그러니까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히 커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양측이 팽배하게 전쟁에 대한 심리, 승리의 가능성, 확신이 굉장히 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중간에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목표를 하지만 그 어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영토를 찾는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원래의 주권이고 원래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동부와 남부를 병합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목표가 변경이 되거나 혼선이 되면 사실은 전쟁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마무리 수순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양측을 보면은 굉장히 팽팽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영토를 예전으로 다시 복원시켜놔 라는 게 요구사항의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동부와 남부는 원래 우리 땅이었고 거기에서 신음하는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되찾아야만 해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서로 간의 목표 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예전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방 세력 이제 제3세계, 그러니까 서드 파티가 이제 주로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영국 아니면 이제 그 큰 국가들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유엔도 개입을 하면서 외부적으로 압력을 계속 강화시키면은 사실 어느 한쪽이 뭔가 그 압력에 의해서 굴복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커지면서 어느 정도 그 전쟁이 마무리 수순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외부적 압력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외부적 압력을 상쇄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압력을 갖다가 이제는 완충할 정도로 블록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서방 쪽은 사실은 뭐 미국, EU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블록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지만 이쪽은 오히려 경제적인 이치에 맞춰서 오히려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서방 쪽의 블록은 조금은 이제 느슨해진 상태인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 반면에 이제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북한까지도 어느 정도 그 외형적, 내형적으로 직간접적인 이제 포용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외에 파키스탄이라든지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방과 비서방을 나눈 데 있어서 제3국에 있는 국가들이 이쪽에 이제 블록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블록이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에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꼴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측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거나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전을 하는 과정보다도 종전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면은 사실은 양쪽 러시아가 됐든 이제 우크라이나가 됐든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마침으로써 이것들을 혜택을 받고 이것을 내준다. 이런 이제 기브 앤 테이크. 전쟁을 끝낼 만한 명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각자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사실 러시아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재가 앞으로 수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이 상태에서 종전을 하거나 멈춰버리면은 그들의 입장에서 빼앗긴 그 자기들의 땅이 영토가 회복될지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영토 회복뿐만 아니라 영토의 기존적인 복원, 원래 있었던 수준으로 복원을 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이제 어느 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와줄 것이냐, 그게 이제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돈바스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돈바스 전쟁부터 2014년에 있던 그 전쟁부터 이제 초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길게 보는 그 시점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긴 시각이 필요하다. 앞으로 전쟁이 중간중간 혹여나 이제 종전이 되거나 휴전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매듭이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제 그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가능성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세밀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에서의 분쟁은 2014년부터 사실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반복된 계기는 뭐냐면 돈바스에 있는 친러 세력들 같은 경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이제 영토가 이제 편입이 되고 국가 편입이 된 다음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 우크라이나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전에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소련에 있었을 때 대비해서 그 경제 활동이 상당히 좀 힘들어졌었고, 그 당시 돈바스 지역이 산업 생산의 어떤 주력 지역이기도 했지만 네. 이 예전과 같은 어떤 물질적인 자원의 보존이나 어떤 지원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이제 정치인들의 각종 부패라든지 어떤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중서민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더 살기 좋았는데라는 이제 정서적인 기류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과 정서적인 어떤 교감과 그다음에 역사적인 그 당위성 부분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당연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 영토다라고 하면서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의 그 친러 반군하고 일단은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이제 계속 싸움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싸움이 일어날 때는 이제 사실은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도 그렇게 이유도 그렇고 그렇게 아주 큰 개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개입은 하긴 했는데 이제 EU가 제재하는 이제 제재 사안도 굉장히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경제적인 제재를 러시아한테 했었고, 트럼프 시대 때는 2017년도 때는 이제 이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약간은, 물론 이제 국가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약간은 내전의 개념으로서 이제 여기면서 그 둘이 이제 평화의 협정에 이를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본인들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실질적인 어떤 지원의 노력은 좀 미미했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양상이 반복되다가 사실은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을까 먼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3년 동안에 있었던 일도 무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있었던 일들을 잠시 생각해 보면 EU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전부터 사실은 트럼프 시대 때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중국을 겨냥하다가 그 화살이 유럽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은 알루미늄 첨가에 대해서 슈퍼 301조를 근거로 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 입장에서도 이제 좀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겨진 관세도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그 분야,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쪽 분야조차도 그 당신들이 관세를 갖다가 비합리적으로 매기고 그래서 상대적인 이득을 미국으로부터 뺏어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트러블링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백신을 갖다가 이제 빨리 개발을 하게 됐죠. 이제 모더나나 이제 화이자 중심으로 해서 백신을 빨리 개발하게 됐는데, 그 백신 공급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같이 이제 어떤 연대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이제 확약 혹은 약속, 그 지원금 조성하는 펀드들을 조성할 때도 미국은 좀 약간 그 따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따로 놀았다는 건 뭐냐? 당신들은 그 유엔하고 다 합의해가지고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개발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끼리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EU하고의 거리를 계속 두는 그런 형태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입장이 그동안의 패턴이 보면은 중국한테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는데 그게 비단 EU한테도 결이 크게 다르진 않았다. 약간 선을 그으면서 국가 우선주의를 굉장히 또 강하게 표출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선주의, 자국의 우선주의를 갖다가 그 어느 나라든 이제 강하게 표출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미국하고 독일의 관계도 조금은 약간 소원해진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기술, 경제, 안보 그리고 정치 분야까지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사실은 그 대만에 대한 어떤 압박들, 그래서 대만을 압박한다는 요인은 이제 영토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 분야를 갖다가 섭렵을 해서 더 큰 나라가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양상의 과정 속에서 사실 중국이 더 커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의 위협이 되는 그런 세력으로 이제 커지게 됐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약간은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사실 이제 뭔가
정치적인 철학 개념을 갖다가 설파하고 뭔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힘이 약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역사를 돌이켜봐도 9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은 다른 국가, 중동에서 일어났던 많은 전쟁들에서 사실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이쪽이 선하다, 이쪽이 인권을 보호하는 쪽이다라고 지지했던 세력들이 이기고 그래서 결국에 안정화되고 평화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잠시 개입을 하지만 결국에는 돈은 많이 쓰고 무기 지원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 내부의 전쟁이나 그런 그 서로 간의 어떤 계속적인 교합적인 그런 행동들은 끝나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삼국에 미국의 어떤 사상적인 것, 정치적인 그런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설파하고 이런 데서 힘이 조금 빠지는 그런 국면들을 이미 확인했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계산을 한 셈인 거죠. 이제 셈을 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판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전쟁이라는 것으로 이제 표출화 시켰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제3세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과거처럼 어떤 전쟁에 개입했을 때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의 상대 적국을 좀 누르는 힘이 강한지. 근데 이런 것들이 애매하고 좀 힘이 약화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다면 이제 러시아는 이제 침공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양측에서 전쟁에 대해서 다 이길 것 같다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보신 바와 같이 러시아가 영토를 확보하고 일부 지역을 확보를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또 반격을 합니다. 반격을 해서 러시아군을 또 쫓아내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뭐냐면은 어떤 잠시 잠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어느 한쪽이 약간 그 전세가 조금 뒤처지는 듯 하지만 또다시 리바운드가 일어나고 우크라이나가 좀 더 올라가는 순간에는 러시아가 또 생각지 못한 최근 같은 이제 키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우크라이나도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어떤 전세에 큰 힘을 얻으면서 이제 뭔가 파워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제 본인들의 영토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갖다가 본토까지 공격할 그런 이제 가세할 그런 이제 부분까지 갖춰 나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발트 3국을 통해 가지고 성명을 통해 가지고 나토에 빨리 가입을 하겠다. 그래서 더 이제 자국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들을 공고히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사실은 미국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대통령 자율 권한으로 이제 승인하는 무기 지원 금액들이 지금 최근 9월까지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금액이 1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거의. 이 10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무기도 최근에 뭐 하이마스라는 이제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이제 그 무기가 있는데 그게 공격성과 그 표적에 대한 타겟팅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승인이 이루어지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나토도 가입할 수 있고 무기 지원도 계속 받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업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제 강한 이제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크림대교가 이제 폭파가 됐죠. 이제 이게 크림대교가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푸틴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건설 대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이제 히틀러가 남부 유전을 이제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크림대교를 건설했는데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크림대교가 이제 폭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푸틴 대통령이 다시 건설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결국에는 크림 반도로 가는 어떤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송의 어떤 교두보적인 그 항로, 길로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대교를 이제 건설을 했고 최근 같은 경우는 크림대교를 통해서 군사 자원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제 수송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폭파되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근데 당황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 전쟁이 불안하다. 이러다가 이기지 못하고 본래의 목적도 못 거두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상당히 이제 올라선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경 보수파들 입장에서도 이제 비난이 많아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로비킨이라고 강경 보수파들이 굉장히 좀 지지하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시리아 원전 같은 데서 좀 잔혹하기로 유명하고 강력하고 뭔가 행동을 할 때 액션을 할 때 굉장히 좀 센 이런 이제 장군을 갖다 총괄 이제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좀 여론을 다시 이제 좋게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세가 좀 강화되고 있고 러시아는 잠깐 또
후퇴하거나 좀 당황을 했지만 여전히 또 다른 이제 정비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겨나가려는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림 저도 이제 인용을 했는데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제 이 동부 지역 쪽에서 영토를 확장했다고는 하지만 이 교전 지역들이 계속 이제 확대됐다가 또 축소되고 확대됐다 축소가 되면서 서로 간에 이제 결국에는 뺏고 뺏기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뭔가 이제 좀 뭔가의 큰 키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키이우를 공격하거나 자포리자의 원전 시설이 있죠. 원전 시설이 터지거나 위험해지면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니까 어떤 위협적인 전략으로 자포리자 근처에 인프라 시설들을 공격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아직 원전을 건드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도 계속 이기려는 이제 승리의 어떤 의지를 계속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쟁이 이제 양쪽이 이기고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이제 믿음이 상당히 강한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기는데 그러면 이제 중간에 체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싸운 데 있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뭔가 경제적인 것 그리고 싸우기 위한 어떤 기반 시설, 어떤 소스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소스에 대해서 양측이 경제적인 피해는 분명히 있으나 그거를 계속적으로 커버를 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러시아가 서방에서는 이제 전쟁으로 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사실 못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경제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GDP 규모가 1,800억, 그러니까 2,000억 달러가 좀 안 되는 규모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나라이고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그 80%의 부분이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에서 다 나오는데 나머지 20 정도가 이제 과학기술하고 이제 그 군사 관련되는 기술들을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에 포함됐었을 때 핵 관련되는 기술, 과학기술들을 좀 갖고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제조업 시설도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면서 올해 사실 우크라이나가 GDP가 마이너스 35%까지 급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35%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정도로 이제 감소를 한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지금 전쟁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전쟁이 종료가 된다고 해도 이거를 자국이 스스로 이겨내서 영토를 갖다가 다시 복원하고 다시 농업을 일으켜서 경제를 일으킨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이 전쟁이 초기에 발생했을 때 인도주의적으로 이거는 잘못됐다 이제 러시아를 비난하고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EU 집행위의 이제 주요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이제 황폐화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마셜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지원을 했던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이 마셜 플랜처럼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매달 얼마씩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젤렌스키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번 전쟁에서 경제적 피해는 많았지만 만약에 잘 버텨서 이겨낸다면은 향후에 마셜 플랜처럼 어떤 지원이 있을 수 있고 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다시 옛 영광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야 라는 계산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먼 미래에 대해서 이제 좀 그래도 전쟁을 잘 치르고 그리고 영토를 갖다가 다시 이제 찾는다고 한다면 청사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러시아는 어떤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방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최근에 많은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산업 생산이 급감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많이 급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양극화 문제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쟁을 하기 위한 경제적 리소스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서방이 제재를 저렇게 오랫동안 하고 스위프트라는 달러 결제 시스템도 완전히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무역 거래를 했었는데 당연히 에너지 거래를 했었죠. 근데 그 거래가 이제 차단이 되면 러시아는 금방 힘들어질 거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했었죠. 전부 다. 근데 그거를 다 지금 뚫고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크리티컬했던 게 그 올 4월, 5월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철도 시스템이 이제 국영 기업인데
이 러시아 철도 시스템이 디폴트가 갔어요. 결국 이자를 못 갚아서. 이자를 못 갚은 것도 뭐냐면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스위프트를 통한 이제 결제, 달러 결제 시스템에 접근을 못 하니까 결제 시스템을 우리가 은행에 가야 돈을 갚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 은행에 못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디폴트가 나면은 결국에는 러시아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서방이 그런 제재를 계속 가한다고 하면 러시아도 못 버틸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상황이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국채에 투자했던 기존의 많은 펀드들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사실은 만기가 도래했을 때 어떤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이제 결제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접근을 못하니까 못 갚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외환보유액이 지금 좀 줄어서 5천억 달러인데 연초에만 해도 6천억 달러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5천억 달러 수준인데 이게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에는 러시아가 이제 전쟁 상황 때문에 지금 못 갚고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냉정한 거죠. 이걸 지금 못 갚는다고 당신들 디폴트야. 그리고 이제 채무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언제 끝날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러시아가 대응을 해줄지도 모르는 미지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거죠. 네. 기다리면서 이 전쟁이 종료가 되고 정리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반환을 받거나 이제 투자금을 되찾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러시아 채권 가격이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전쟁 직후에는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완만하게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거는 차트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 루블 환율이 금리와 함께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변동은 크지만 이제 다시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루블 환율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직후에 푸틴이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했던 기업들이나 많은 투자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외부로 철수를 하지 못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산을 동결을 해버린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러시아에 들어왔던 기업들이 그냥 나가려면 맨몸으로 가야 되는 시설 투자했던 걸 되팔고 못 나가게 만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산 동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자금의 유출이 없는 거죠. 유출이 없는 상태로 이제 유지를 시키고 있고 특히나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최근에 러시아산 원유를 가지고 중국하고의 이제 거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거래를 하면서 절반은 위안화로 결제하고 절반은 루블화로 결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루블화에 대한 이제 결제 수요들이 계속 이제 이쪽 블록, 러시아 블록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서방에선 제재를 해도 거기서 환율에 대해서 루블화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안정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금리도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기다려주는 행태를 이제 보이다 보니까 안정화되고 있고 지금 외환보유액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겠지만 이제 돈을 갚는 것보다도 외환 쪽에 실질적인 시장 개입을 자체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외환보유액이 서서히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제 5천억 불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 재정 수지인데 이게 중앙정부 재정 수지는 결국에 가스프롬이라든지 러시아의 많은 기업들이 국영기업화돼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관련되는 것들을 이제 수출을 하면서 잡히는 돈들이 거의 다 재정 수입으로 다 잡히게 됩니다. 근데 재정 수지를 보면은 올 상반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대략 한 5천억 루블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유가가 지난달, 지지난달이죠. 1,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유가가 빠지면서 이 전쟁으로 돈도 많이 썼고 이제 수입도 줄어드니까 이게 재정 수지도 악화가 됐을 것이야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발표한 거는 올 연말까지도 결국에는 에너지 관련된 수출을 굉장히 자유롭게 많이 하면서 연말이 되면 4천억 루블 정도의 재정 수지 흑자는 유지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앞으로의 이제 중국이라든지 그 러시아 블록에서의 국가 간의 거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좀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지금 러시아 경상수지 같은 경우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계속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재정수지 흑자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에너지를 팔아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외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국제적 행사에서 러시아와 관계를 좀 약간 멀리하거나 선을 긋거나 약간 이런 행태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그 남부 쪽하고 그 동부 쪽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4개 지역을 갖다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영토 독립 뭐 이런 단어가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민감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독립이라는 것들이 어떤 게 이제 연상이 되냐면은 대만은 독립적인 국가 약간 이런 그런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토와 관련되는 이제 병합이나 독립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러우면서 러시아를 옹호하지 않는, 그래서 약간 좀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해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관련돼서 우리가 에너지 쪽 수입을 중국이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지금 거의 평균 가격 75불 정도 내외에서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러시아산 상품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60% 증가한 거고, 아마 이제 다른 원자재 쪽도 많이 수입을 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중국 이제 천연가스 공사하고 중국 석유 천연가스 공사하고 러시아 가스프롬하고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50대 50으로 절반은 위안화, 절반은 루블화를 결제를 하면서 루블화에 대한 이제 결제 수요도 계속 이제 일으키고 있는, 그래서 루블화가 그렇게 쉽게 꺼지기도 힘든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전쟁에서 양측이 다 승리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우크라이나는 계속적으로 뭔가 지원을 받을 것 같고, 뭔가 이길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 청사진들이 나토에 대한 이제 가입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뭔가 좀 희망이 생기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잠깐 이제 후퇴하는 약간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또다시 이제 그 군 지도부를 갖다가 재정비를 하면서 다시 체력을 키우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쟁을 이 정도 되면 좀 힘이 딸리는데 라고 하기에는 지금 러시아도 뭔가 계속적으로 뚫고 나가고 있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하고 거래를 통해서 계속 뚫고 나가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야 라는, 두 개 나라 다 체력이 아직 좀 있다라는 거군요. 체력이 버텨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 아무리 그러다 하더라도 과거의 전쟁 양상을 보면 이제 외부적으로 인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정말 잘못됐어 라고 이제 비판이 있고, 그 비판이 단순히 외부적 비판이 아니라 그 비판이 내부적으로도 여론 자체가 정말 전쟁을 일으킨 우리 대통령 혹은 뭐 총리, 우리가 그 일으킨 주범자가 잘못됐다라는 여론이 생기면 사실은 내부적 압력도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근에 몇 번 거론이 되긴 했지만,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비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푸틴 대통령의 측근에 이제 자식이 암살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이제 암살에 대한 위협들을 많이 느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외부적으로 이 블록이 많이 강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방 쪽보다도 더 강건해지고 있고, 실제로 보시면은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백신이나 알루미늄, 철강 관련되는 이제 관세를 통해서 EU하고의 좀 약간의 그 뭔가 조금 서로 뭔가 미덥지 않은 그 이런 미묘한 관계가 좀 있었었고, 거기에 최근에 이제 EU 쪽하고도 독일 중심으로 독일 입장에서 경제를 이제 EU 경제를 끌어왔는데, 독일 입장에서는 사실은 천연가스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가거나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한다라는 정책들을 할 때 사실은 독일은 항상 조금 뒤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해야 되나? 꼭 지금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EU도 내부에서 약간 의견차가 있는 상태이고, 한 예로 보면은 사실 지금 미국이 EU한테 천연가스가 부족하니까 수출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 가격으로 그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는 중국에 싼 가격에 원유를 공급하면서 경제적 이해타산보다도 서로 간의 어떤 안보적인, 그리고 서로 간의 블록에 대한 어떤 이념이 더 강한 건데, 이쪽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취할 건 취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방 쪽은 오히려 그 결속력이 약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이 이제 유엔 여러 가지 서방 국가들이 다 포함이 돼서 유엔 결의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를 테러 국가다라고 지정을 하면서 이제 강한 압박을 걸고 있죠. 근데 동시에 올해 4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나토 전략계에서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경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중국이다. 사실 그게 이제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자국을 적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자국 입장에서도 뭔가 내부적으로 어떤 체계를 공고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연대 세력도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번에 시진핑 3기 체제를 이제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상과 지위에 대한 이제 확립을 선언을 했고 쉽게 말해서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확립은 이제 지위와 사상에 대한 확립이고 수호는 지위와 영도에 대한 수호.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결속력을 더 다지고 있는 상태. 중국이 뭔가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려는 그런 이제 형태를 만들어내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북한은 이미 이제 여러 가지 포럼 행사에서 많이 이제 거론이 됐지만 직간접적으로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게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죠. 북한 핵을 법제화하겠다. 이거를 이제 그전에는 북한의 입장이 뭐냐면은 핵을 사용할 때 우리가 외부적인 적대적인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주민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개념에서 핵을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상대가 위협이 되면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핵이 없는 국가라도 핵으로 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법제화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최근에 러시아가 전술핵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그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쪽 블록에서 이제 러시아 쪽 블록, 중국 러시아 블록에서 생각해 보면 핵에 대한 사용을 뭔가 각국들이 좀 약간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얘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자꾸 수면 위로 카드로 좀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핵을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핵이라는 것 자체가 표면화되고 표출화되게 되면 이게 어떤 정당화된 그 카드로서 인식될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모두 다 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안 돼. 그런 걸 어떻게 해? 하면 안 돼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점점 이제 많은 국가들이 핵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이거를 진짜 핵이 있으니까 저 나라의 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기류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 지금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이념적으로 사실 이념적인 거는 그들과 그렇게 같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이득을 분명히 보고 있죠. 원유를 갖다 싼 값에 사니까. 그래서 인도도 이쪽에 좀 약간 편입이 되는 듯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그 사우디가 그 200만 배럴, 그러니까 지난번 여름에 바이든이 사우디 왕세자 방문을 한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원유 공급을 좀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반대로 이제 더 200만 배럴을 더 감산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뉴스 보도된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200만 배럴 감산을 발표하고 나서 사우디가 발표하고 나서 바로 뒤에 바이든이 몇 달만 이거 한 달만 연기해달라. 감산한 걸 연기해달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중간선거가 11월 초에 있거든요, 미국에. 그러니까 중간선거를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순방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고 약간 속된 표현으로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뒤통수를 치니까 이제 이러면 지지율도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좀 약간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완벽하게 이념적인 부분들이 다 공통되지는 않지만 뭔가 이제 자꾸 연합적인 국가들이 생기는 거예요. 중국, 북한,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오펙 쪽도 약간은 좀 경제적으로 좀 그 류를 같이 하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공고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전술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폴란드가 사실 가장 이제 국경 지역에 또 러시아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안보핵이 우리도 필요하다. 안보핵을 가져달라. 갖추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 쪽에서 원래 핵을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이 단어를 꺼내면 상당히 좀 위험하고 안 좋은 걸로 전 세계는 인식을 했지만 러시아가 이 핵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서방 쪽에서도 폴란드에서도 사실은 안보핵을 배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비난이 있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이제 언급조차 이제 안 하고 이제 회피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블록이 잘 형성되고 미국이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쪽 우측에 있는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쪽의 블록들이 더 좀
견고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또 과거에 관계가 안 좋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는 이제 그들이 찾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면 좀 또 결을 달리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서방 쪽보다 이쪽이 더 우세한 상태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복합적인 블록이 좀 심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은 전쟁을 만약에 혹여나라도 이제 우리가 1번, 2번, 4번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서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나 경제적인 체력, 어떤 체력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서로 그 외부적으로 어떤 지지하는 블록들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게 이제 조금 앞으로 가면 지치겠죠. 그렇죠. 이제 다 지칠 수 있는 상황들이죠. 이제 지친다 하더라도 관건은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종료를 하려면 뭔가 탈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종료했으니까 당신은 전쟁 범죄자의 핵심이니까 당신은 이제 사형을 당할 거야 라는 압박감을 가면 전쟁에서 무조건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미 이제 제노사이드라고 해서 전쟁 학살이라는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제 사실 빠져나가기가 되게 힘든 구간에 들어왔어요. 빠져나가기 되게 힘든 구간에 들어왔고, 이 해제 자체도 이제 제재 같은 경우도 앞으로 5년, 10년간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제 또 역설적으로 보면, 내부에서 보면은 푸틴에 대한 지지율은 오히려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은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7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전쟁을 한 다음부터. 근데 지금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한 40% 정도니까 오히려 상반되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제 부다페스트 협정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핵을 갖다가 이제 완전하게 핵 관련된 기술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되었을 때 그 기술을 갖다가 완전히 다, 그리고 핵과 관련된 물질들까지도 다 반납하는 조건으로 일단 지원을 받고 원조를 받겠다는 약속을, 이제 협정을 맺었었는데, 서방 쪽하고 사실 지원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경제 자체도 사실 되게 힘들었고 뭐 황폐화됐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민스크 협정이라고 해서 이제 계속 그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반군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계속 싸웠다고 했는데, 이 양 군사들이 이제 협정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서로 공격을 하지 마자. 근데 그게 또 깨졌거든요. 2015년에 깨지고, 사실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속 또 반복적으로 계속 교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정확한 협정이나 이제 애매하지 않은 협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당신 땅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고,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복원을 어떻게 해줄지, 지원을 서방한테 어떻게 해서 받을지, 이러한 경로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 전쟁을 그냥 종료해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쉽게 말씀드리면, 서방을 과거 경험상 완전히 다 믿을 수도 없고, 이게 러시아하고 협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지켜질지도 미지수고, 그러니까 뭔가 인센티브가 명확한 게 필요한 건데 그게 아무것도 제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앞으로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그 핵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러시아는 이제 지금까지의 전황상,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면 핵을 진짜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의 여부와 별개로 핵을 중요한 또 다음의 카드로 장기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핵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자기들이 자국의 핵을 갖고 있는 국가를 계속 이제 인지를 시키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안보가 불안한 상태에서 뭔가 이제 인정받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속에서 제재를 해제를 받거나, 뭔가 그들이 원하고자 하고 있는 영토 편입에 대해서 뭔가 좀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시간이 적어도 내년 초반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적인 위협과 어떤 카드에 대한 어떤 보장,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오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블록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래에는 이제 이런 블록이 더 공고해진 상태로 사실 수년간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년은 어떤 최소의 개념인 거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레짐을 거의 10년 이상 앞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레짐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냉전주의, 그러니까 미소 냉전주의도 겪었었고, 그 냉전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자유주의도 겪었었고, 근데 이제 국가 우선주의,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우선주의였죠. 우리가 이런 이제 코로나 시기까지는 국가 우선주의, 자국만 생각하는. 근데 여러 가지 레짐들이 다 쓰여져 봤는데 네.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점점점. 각국들이, 미국을 제한 각국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도 내부에서의 고민은 많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주의, 뭐 자유주의도 해봤고, 냉전주의도 했다가 이제 철폐를 해봤고, 근데 전 세계 레짐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블록화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냉전이나 블록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당연시 여겼다가 풀어봤는데, 풀어보니까 양극화가 심했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 살고, 어떤 서방이 중심이 돼서 미국이 혹은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고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밸런스를 다 맞춰줄 줄 알았는데 이미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느꼈겠지만 사실 돈이 있고 선진국 국가들 중심으로 그것도 굉장히 미국이 뭔가 혜택을 굉장히 크게 주는 것처럼 이제 백신을 공급하는 그런 백신 우선주의도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각국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와 맞는 그런 연대 세력들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블록화가 앞으로 장기 10년까지도 네.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상 체제 자체는 체제 자체가 전 세계적인 그래서 탈세계화 같은 것들이 더 심화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미 탈세계화는 우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초반에 시작된 거를 생각해 보는 네. 서프라임 위기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서프라임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는 서프라임 이전까지는 결국에는 중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많은 인건비, 그러니까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제 그 소득을 획득을 하게 되고 그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채권을 많이 매입을 해주면서 서로 키워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일단 미국이 한번 이제 그 금융 시스템 붕괴에 의해서 결국에는 채권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중국에 확인을 시켜주면서 그게 이제 서로 싼 물건을 사주고 그것을 번 돈으로 그 다른 나라의 채권을 사주고 이런 선순환적인 개념이 이제 깨지게 된 계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예전처럼 도와주지도 않고 중국이 오히려 미국의 자리를 넘보는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을 드니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2010년대 이후에 계속 가속화가 됐고 2010년대 이후에 그런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국가 우선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실시했는데 그게 더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백신 경쟁을 하면서 그게 더 크게 느껴졌었고 이게 이제 깨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각국들이 이제 본인이 취해야 되는 국가적인 애고를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계속 그 연대를 우리하고 맞는 국가와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미 겪었었고 이미 해봤던 세계화는 이제는 조금 먼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긴 관점에서 블록화가 되고 그러면은 이 블록화에 대해서 뭐 다 아시고 이제 많이 공부들 하셔서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아시겠지만 사실 이 블록화가 이렇게 장기적인 레짐, 새로운 어떤 체제가 나오기 전까지 이 블록화는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블록화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걸 경제적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물건을 사는 게 싼 값에 살 수 있고 중국이 갖고 있는 물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인데 중국은 다른 블록이면 안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히려 미국의 서방 뭐 EU한테 사면은 더 비싸고 중국한테 사면 더 싼 물건이 있는데 블록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서 안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경제적 효율성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례로 지금 사실 미국이 작년도 이후에 계속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을 했었는데 중국한테 사야 되는 필요 품목 중에 그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태양광을 갖다가 이제 시설 장비를 갖다가 계속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폴리실리콘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거의 50% 절반 이상을 갖다가 중국에서 다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 폴리실리콘을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장 위구르의 인권,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인권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그쪽에 그 교역을 안 했어요. 거기하고의 무역 거래를 안 했어요. 그 물건을 아예 사는 걸 금지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독일 쪽에 폴리실리콘이 조금 있긴 한데 살 수 있는 지역에 이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양광을 더 확장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겠다 이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재료 확보도 안 냈는데 우리는 너희들은 나쁘니까 거기에 그 물건 안 사. 근데 우리는
이 원재료 가지고 만들어낸 이제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계속 만들게. 원재료 없는데 물건을 계속 만든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은 블록이 형성되면은 이게 비단 이런 신재생 일부 품목뿐만이 아니라 전 품목으로까지 확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공급망에 대한 불안들을 단순히 이제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유를 공급한다, 안 한다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사실은 지금 최근에는 러시아산 금속류, 비철 금속류까지 LME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를 금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쪽의 블록에서 생산하거나 만들어냈던 많은 제품들인데 그것을 배제하거나 그것을 이제 빼고서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물건이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한 물건이 빠지면은 물건이 하나만 남으면 더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양상들이 이제 공급망 불안을 더 심화시킬 것이고 이런 이제 블록화가 형성되는 장기간의 기간 동안은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좋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 사실은 이제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전쟁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제재가 해제가 안 되면 이쪽의 블록에서는 사실은 더 원활한 그러니까 교합적으로 서로 이제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체제가 앞으로 장기적인 레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페드의 물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개연성이 크고 그 외에 다른 나라 전 세계 국가들의 물가 인플레이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탐구를 해나가고 분석해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오늘 영상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탈세계를 어쨌든 세계 경제가 큰 영향과 변화를 받을 건 알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이렇게 블록화가 심화가 되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어떤 한국과 예를 들어서 미국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해봤을 때 미국의 경제가 이제 항상 사이클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침체 경로로 지금 가는 중인 거죠. 근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다시 리바운드 이제 저는 이제 내년 이후나 돼야 이제 바닥을 좀 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바운드가 되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어떤 자산 가격이라든지 금융 자산 가격이 반등이 강하게 되고 경기 리바운드가 되는 그 부분에서 미국이 이제 낙수 효과라고 그래서 물건을 더 많이 사주게 되고 수입 수요를 늘리면서 한국도 좋고 다른 나라도 좋아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혜택을 받는데 이렇게 블록화가 된다면 우리가 물론 이제 미국의 관계를 잘 해나가고는 있지만 블록화가 되면은 어떤 경제적 이념 뭐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와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런 블록화 세계에서는 결국엔 미국도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예전과 같은 미국이 서로 나중에 경기가 리바운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낙수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즉슨 이제 다시 한번 자산의 포트폴리오나 금융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제는 어떤 국내 투자 향후에 이제 먼 미래가 되겠죠. 내년 이후에 어느 정도 경제나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포트폴리오 자체를 한국 쪽으로만 편입을 계속하면은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도 치고 나가는 이제 어떤 블록이라든지 경제적 혜택을 얻는 그런 연맹들이 형성이 됐을 때나 좀 적극적인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그렇지 않다면은 국가 차원을 좀 넓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향후에 이제 미국이 다시 리바운드가 되는 관점이 나올 때 그때 오히려 미국의 이제 전체적인 자산을 투자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이제 블록의 시기 동안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경제 관련자들은 지금 계속 IMF에서도 얼마 전에 지적을 했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이제 탈탄소 전환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기존 전통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라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시기이고 여러 가지 불안이 많이 있어서 다시 부각은 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탈탄소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중에 실질적인 그 시행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내후년도 뭐 내년도 이후에 좀 안정화됐을 때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로 전쟁 상황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 만약 좀 지속된다면 전 세계 경제에 좀 경제적으로 좀 어떤 영향 받을지만 한 번만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예,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블록이 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렇죠. 좋아도 안 사고 싸도 안 사고 필요해도 안 사고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엔 이게 또 하나의 토픽이 되겠지만 결국에 교역 거래가 과거 10년과 다르게 굉장히 급감을 하는 품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산업이 죽는 산업과 오히려 반대적인 수혜로 살아나는 산업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역이 이렇게 급감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내년도에 IMF 전망 수치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는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역이 떨어지면서 분명히 살아나는 산업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이제 많이 후퇴하는 산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판단 그리고 전 세계 교역이 떨어짐으로 해서 전체 그러니까 넷으로 봤을 때 전 세계 GDP가 좀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큰 관점에서 본다면 더 큰 관점으로 보면 이게 지금 형성됐지만 우리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놓고 봤을 때 고령화 이슈를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령화가 되고 산업이 전체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상황에서 살아나는 산업들, 이래서 고령화와 관련되는 이제 실버 산업들을 갖다가 향후의 미래에는 또 관심 있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의 변화를 좀 인지를 해 주십사, 이런 생각입니다. 야, 이 박사님과 저희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미국의 내년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 했었고,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영국의 이제 파운드와 뭐 위기 관련된 거,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 박사님이 이제 위기가 굉장히 뭔가 친하신 분 같다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도 조심스럽고 죄송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위기 콘텐츠 시리즈 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스럽기도 한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겪지 못한 위기들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저뿐만이 아니고 정책 일반자들도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특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이제 공부를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지만 포인트를 갖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위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지 마십시오는 절대 아닌 겁니다. 근데 위기인 상황에서 변화하는 그 포인트들, 그러니까 냇물이 가다가 기류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류를 잡고서 가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포인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는 먼 미래에는 이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균형점이 오기 때문에 그 균형점을 찾을 때는 또 그에 대한 포인트들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이 위기 때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들 잘 찾는다면 이제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겠죠? 뭐 제한적인 균형이 오도록 알겠습니다. 찾아봐야 되겠죠. 박사님과 또 다음번에는 위기가 아닌 또 다른 콘텐츠 한번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유신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